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해리 케인이 떠난 이후 토트넘 허스퍼의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맡고 있는 손흥민 선수를 위한 최적의 전술 조합, 공격 조합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 루턴타운과의 홈 경기에서 토트넘이 2대1의 역전승을 거두는 과정에는 템포 문제를 꾸준히 지적받아 왔고 너무 공을 끈다라는 지적 속에 손흥민 선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를 샀던 대얀 쿨루셉스키 선수가 선발 출전했지만 하프타임에 조기 교체되면서 경기 양상이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티모 베르너가 1월 이적 시장에 임대 영입된 이후 왼쪽을 차지했고 또 이번 경기 쿨루셉스키가 빠지면서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투입된 브레넌 존슨이 손흥민 선수의 중앙지역 플레이를 살리는 효과를 냈습니다. 사실 존슨과 손흥민 선수가 잘 맞았던 때도 있지만 존슨이 왼쪽에 있을 때는 플레이에서 안 맞는 어긋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쿨루셉스키를 빼고 베르너 존슨을 함께 손흥민 선수와 배치하자 이것이 손흥민 선수의 9번 역할을 더욱더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프리미어리그 레전드들이 출연해서 세밀하게 분석하는 영국 공영방송 BBC의 매치 오브 더 데이에서 해설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손흥민 선수에게 쿨루셉스키보다 베르너와 존슨이 좋은 공격 파트너가 된 이유는 무엇인지 영국 현지 방송 분석 풀버전으로 해석하고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BBC의 매치 오브 더 데이, 토트넘과 루턴타운의 경기가 있었던 30라운드 1일차 경기에는 아스널의 전설적인 수비수였던 마틴 키언이 출연해서 토트넘과 루턴의 경기를 분석했는데요. 우선 진행자가 이 경기 토트넘이 후반전에 뒤집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하프타임에 투입된 브레넌 존슨, 이 선수가 차이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하면서 분석을 시작하는데요. 마틴 키언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대답하면서 쿨루셉스키는 왼발잡이 라이트 윙, 왼발잡이지만 오른쪽에 배치된 선수이기 때문에 가짜 윙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내내 안쪽으로 들어와서 인버티드 플레이를 하는 것을 선호하다 보니까 오른쪽 사이드 공격이 잘 풀리지 않았다고 했고요. 또 하나, 그러면서 쿨루셉스키가 너무 공을 홀드하고 있었다, 쥐고 있었다라고 지적합니다. 이것이 전반전 공격 작업의 문제였다라고 진단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하프타임에 선수 교체를 진행했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 그래픽을 보시면 쿨루셉스키의 전반전 출전 평균 포지션을 보시면 공격형 미드필더 10번 자리를 본 거예요. 사실 메디슨이 부상으로 빠졌을 때는 쿨루셉스키가 10번 자리를 맡으면서 오히려 사이드에 있을 때보다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는데, 이 경기는 본인이 사이드를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쪽으로 들어와서 플레이하면서 오른쪽에 사이드 플레이어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여 버리니까 사이드에 폭을 만들지 못하고 상대의 밀집 수비를 흔드는데 고전했고, 본인이 상대에게 차단당하면서, 왜냐? 오른쪽 사이드에서 벌려주고 분산시켜줘야 될 윙 플레이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겪은 겁니다. 반면에 후반전에 투입된 브레넌 존슨의 평균 위치는 확실히 오른쪽 사이드 더 넓은 와이드한 위치에 있는데요. 존슨은 일단 오른발잡이 선수입니다. 오른발잡이 정발 윙어로 배치돼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한 대로 좌우 윙어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가짜 7번 인버티드 윙어가 아니라 정말 정통 윙 플레이를 하길 원했던 전술적인 부분들이 후반전 와서야 구현이 됐던 것인데요. 그렇다면 존슨이 투입됐을 때 어떤 효과들이 있었느냐? 마틴 키언은 존슨이 오른발잡이 선수이기 때문에 바로 지체 없이 타이밍, 공 끌지 않고 타이밍 놓치지 않고 박스 안으로 크로스할 수 있다, 박스를 가로지르는 패스를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왼발잡이가 오른쪽에 있으면 크로스를 할 수는 있는데 접고 한 템포 늦게 감아 올리니까 이 상황이 때로는 허를 찌를 수도 있고 그렇게 치고 들어가서 슈팅을 할 수도 있지만 말씀드린 공격 템포를 살리는 데는 좋지 않다. 특히 손흥민 선수의 중앙 전방 움직임을 빠르게 살릴 수 있는, 손흥민 선수의 속도를 살릴 수 있는 플레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오히려 지공 상태로 공을 버텨내고 등지고 피지컬이 좋은 정통 클래식한 9번 공격수에게는 맞을 수는 있겠지만, 손흥민 선수 같이 침투하고 빠르게 타이밍을 빼앗으면서 뒷공간을 파고드는 공격수가 있을 때는 이런 정발 윙어가 더 낫다는 것이죠. 존슨은 특히 박스를 가로지르는 논스톱 크로스, 컷백에 있어서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라고 소개하는데요. 이 장면도 왼쪽에서 메디슨이 오른쪽에서 손을 번쩍 든 존슨에게 빠르게 공을 연결했고, 존슨이 이 공을 받자마자 문전으로 치고 홈트에 들어가는 손흥민 선수에게 컷백을 주면서 아쉽게도 수비의 차단에 막히긴 했지만 손흥민 선수의 슈팅까지 연결됐던 장면입니다. 다음 장면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지역에서 사르가 오른쪽 사이드 전방으로 존슨이 침투하자 거기로 바로 패스를 전개하면서 공격 속도를 빠르게 가져간 장면인데요. 여기서 존슨이 페널티 에어리어 안쪽으로 공을 몰고 들어가다가 포로와 2대1 패스를 주고받고 그 다음에 문전 반대편으로 컷백을 올린 것을 베르너가 슈팅하려고 했지만 까보레가 그 앞에서 차단하려다가 자책골 기록했던 동점골 상황인데요. 마틴 키언은 존슨의 정신적인 부분도 칭찬을 했습니다. A매치 기간 동안 웨일스 대표팀에 참가를 했지만 아쉽게도 유로 2024 본선 진출에 성공을 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점은 존슨의
존슨의 태도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존슨이 이날 경기 정말 활기차게 플레이했다. 정말 좋은 속도를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바로 이 동점골을 끌어냈던 장면에서 자신이 경기 속도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했습니다. 이전까지 존슨이 투입되기 전까지 토트넘이 하지 못했던 플레이라고 하면서 까보르에겐 악몽 같은 장면이긴 했지만 존슨이 잘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즉 전반전에는 쿠루세스키가 이 상황에서 접고 들어오거나 안쪽으로 끌고 들어오면서 이미 수비 라인이 정비된 채 상대 선수 공 움직임 다 본체로 막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토트넘이 뚫어내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빠르게 이동하고 빠르게 공이 움직이고 빠르게 공간을 공략하고 사이드가 벌어지면서 수비 사이사이 공간이 생기니까 루턴타운의 수비에 실수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존슨 효과인데요. 이 장면도 비슷한 장면인데요. 오른쪽에서 포로 선수가 중앙 전방으로 이동한 사르에게 패스를 대각선으로 내줄 때 존슨의 움직임을 보세요. 존슨이 상대 수비 다우티 선수의 마크를 받고 있는데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공을 받으려는 척하면서 바깥쪽으로 빠져들어가면서 다우티의 시선 밖으로 들어가서 이 패스를 사르의 전진 패스를 받아서 또 한 번 빠르게 오른발로 컵백을 문전 수비수와 골키퍼 사이에 애매한 공간으로 연결했는데요. 이번에는 루턴타운 수비가 자책골을 내주지 않고 걷어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 대해서 키어는 또 보세요. 박스 안으로 존슨이 들어가서 채찍질 하듯 빠르게 강하게 크로스를 했습니다. 비록 골이 되진 못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동점골과 유사한 패턴 플레이가 또 한 번 먹혀 들어갔던 장면입니다. 이 장면도 존슨의 사이드 플레이가 빛난 장면인데요. 벤탄쿠르 선수가 오른쪽 전방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존슨을 보고 장거리 로빙 스루 패스를 연결했는데 여기서 존슨의 속도가 일렉트릭했다, 짜릿했다라고 키언이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존슨이 이 공을 받아서 더 빨랐기 때문에 문전 우측까지 치고 들어가다가 수비를 본인 쪽으로 끌어내고 뒤에 생긴 공간 쪽으로 포로에게 컷백을 내줬고 여기서 포로가 논스톱 슈팅을 가져갔지만 골대를 넘겼잖아요. 이 장면은 포로가 넣어야 했다. 포로가 큰 기회를 놓친 것이다라고 키언이 지적을 했습니다. 깊이 들어가서 잘 패스했는데 골대를 넘긴 슈팅 때문에 골이 되지 못한 것이다. 이 장면은 사실 포로가 손흥민 선수를 향해 흘려주거나 본인이 잡았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손흥민 선수에게 내줬다면 손흥민 선수가 존슨과 베르너가 들어간 이후 둘이 사이드 플레이를 하면서 가운데로 침투할 때 본인이 앞으로 가는 척하다가 뒤로 빠져나와서 센터백들이 잉여가 되고 본인은 센터백 뒤에서 프리하게 나오는 상황들이 꽤 많이 발생했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이 효과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앞선에만 머물게 돼요. 쿠루세스키가 그 뒷공간, 지금 손흥민 선수가 동그라미 쳐져 있는 슈팅 공간을 차지해야 되는데 쿠루세스키가 안쪽으로 글로 들어오니까 손흥민 선수는 맨 앞에 가야 되고 거기서 버텨주고 보조자적인 역할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비록 여기서는 손흥민 선수에게 슈팅을 할 수 있는 기회까지 오지 못했지만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상대 수비의 견제를 떨굴 수 있는 상황이 나왔던 것은 존슨까지 베르너와 더불어 사이드를 파고들어주니까 그쪽으로 수비가 분산됐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존슨이 왜 또 손흥민 선수에게 도움이 되느냐, 손흥민 선수가 정말 팀 내에서 최고참에 달하는 나이고 또 그래도 물론 몸 관리를 잘하긴 했지만 정말 프리미어리그 가장 많은 전방 압박을 시도하고 유럽 5대 리그 통틀어서 30대 선수 중에 유일하게 최다 스프린트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인데요. 이번 경기는 3월 A매치 때 태국 경기를 위해서 한국도 갔다가 태국도 갔다가 돌아오는 정말 장거리 비행과 많은 피로들이 누적되어 있고 시차에 대한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힘들 수 있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존슨이 후반전에 들어와서는 손흥민 선수의 자리에서 공이 없을 때는 최전방 압박, 손흥민 선수가 평소에 많이 하던 그 압박을 나눠서 해줬어요. 상대 카민스키 골키퍼를 끝까지 쫓아가서 압박하면서 결국에는 카민스키의 패스 미스, 패스가 바깥으로 나가게 만들어서 공소유권을 가져왔던 장면은 손흥민 선수가 클루세스키가 함께 뛸 때는 클루세스키도 열심히 미드필드에서 경합은 해줬지만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최전방까지 올라가서 일선의 압박을 도와주진 못했잖아요. 이번 후반전은 베르너와 존슨이 그 역할을 나눠서 해주니까 손흥민 선수가 경기 막판까지 체력을 좀 더 세이브하면서 더 역전 결승골이 나오는 그 순간에 조금 더 침착하게 편안하게 슈팅할 수 있도록 이끌어냈다. 결국에는 존슨의 이런 치열한 압박 역시 클루세스키보다 존슨이 토트넘의 공격 라인에서 손흥민 선수의 원톱 체제일 때 효과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 점에 대해서 마틴 키어는 존슨이 발전한 면이라고 하면서 이전에는 존슨이 보이지 못했던 플레이라고 했거든요. 실제로 저희도 브레넌 존슨이 중앙 전방으로 올라가서 손흥민 선수의 압박 위치를 나눠서 하는 것들은 처음 봤거든요. 아마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앞으로도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에 쓰면서 이런 패턴을 만들지 않을까. 왼쪽에 존슨이 갔을 때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왼쪽은 베르너와 히샬리송이 경쟁체제로 로테이션을 가동하고 오른쪽은 쿨루셉스키와 존슨의 경쟁체제다. 현재로서는 히샬리송이 높이를 갖고 있고 쪼크로 들어갔을 때 스트라이커 역할, 손흥민 선수와 투톱으로 배치된 역할들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베르너, 손흥민, 존슨 이 3톱이 주전으로 들어가고 쿨루셉스키 선수와 히샬리송 선수가 상황에 따라서 후반전에 조커로 함께 들어가는 이런 형태의 투입이 유력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베르너와 존슨이 손흥민 선수에게 큰 전술적인 도움을 주는 플레이를 이날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서 베르너의 전진 패스를 로셀소가 컷백한 것, 존슨의 슈팅이 카민스키 골키퍼의 손에 맞고 골라인을 살짝 정말 아슬아슬하게 넘지 못하고 걷어내줬던 그런 장면인데요. 이 장면에 대해서 마틴
마틴 키어는 정말 불운했다. 이거는 정말 아슬아슬하게 골이 되지 못했다. 골이 됐어야 했던 장면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장면은 존슨이 오른쪽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전방으로 침투해서 문전 위험지역, 골키퍼와 센터백의 사이 애매한 공간, 컷백을 처리하기 그 어려운 공간을 잘 침투해서 슈팅까지 가져갔는데 불운하게 골을 넣지 못한 장면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로셀소가 조금만 더 영리했다면 존슨이 이렇게 들어가 주니까 한 칸 뒤에 있던 손흥민 선수가 완전히 자유로워졌잖아요. 이걸 역이용해서 뒤로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했다면 손흥민 선수가 편안하게 마무리해서 득점할 수 있었던 장면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아쉬움을 달랬던 장면이 바로 86분의 역전 결승골인데요. 루턴타운의 코너킥 공격이 차단된 이후 손흥민 선수가 직접 공을 몰고 마치 과거 푸스카스상을 수상했던 번리전태처럼 일단 하프라인까지는 혼자 치고 올라갑니다. 그때 존슨은 어떻게 했느냐, 오른쪽 사이드로 야금야금 전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베르너는 왼쪽으로 올라가요. 키언이 얘기합니다. 경기 막판에 나온 이 결승골 상황이 궁극적으로 존슨이 오른쪽 공격수로 출전한 장점을 보여줬습니다. 존슨은 계속해서 오른쪽 측면 위치를 킵해줬다, 지켜줬고 베르너는 왼쪽에 있었습니다. 즉 손흥민 선수가 중앙지역에서 자유롭게 이곳저곳으로 갈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고 움직였다. 특히 손흥민 선수가 중앙으로 돌파할 때 벌려주니까 상대 수비수들이 가운데로 몰리지 않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쿠루세스키처럼 가운데로 와줬다면 손흥민 선수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적어지고 손흥민 선수가 에워싸일 위기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넓게 벌려주고 또 빠르게 침투해주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 공간을 활용해서 클라크의 압박도 벗겨내면서 왼쪽 전방으로 침투하는 베르너를 향해서 편안하게 스루패스까지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의 자유도를 높일 수도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윙 플레이가 있기 때문이고, 정통 윙어가 있을 때 9번 손흥민이 더욱더 빛난다는 얘기죠. 이 상황에서 베르너가 왼쪽 사이드를 치고에 들어갈 때 존슨이 다시 한번 문전 중앙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린 로셀소의 컷백을 존슨이 슈팅까지 가져갔던 그때와 유사한 장면인데요. 이번에는 존슨이 앞쪽으로 들어갈 때 상대 수비에게 에워싸이자 뒤에 있는 손흥민 선수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이 하얀색 동그라미 보세요. 손흥민 선수 근거리에 굉장히 많은 공간이 생겼죠. 이 공간으로 존슨이 등지고 밀어준 거예요. 이를 통해서 슈팅을 때려서 득점이 됐는데, 존슨이 이렇게 박스 안으로 들어갔을 때 좋은 존재감을 보였다. 본인이 9번 공격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대 수비를 등진 채 공을 버텨주고 손흥민 선수를 보고 고개를 들어서 확인하고 오픈 찬스를 만들어줬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슈팅이 굴절되긴 했지만 이 골이 성공하면서 토트넘이 승리할 수 있었고, 이날 루턴전 승리의 메이저 파트가 바로 존슨의 교체 투입으로 인한 토트넘 공격 라인의 활성화, 손흥민 선수의 공간 활용과 손흥민 선수의 체력 세이브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손흥민 선수의 파트너로 베르너 존슨이 들어가는 게 효과적이다. 그것이 옳다라는 결론이 나온 것인데요. 마틴 키언이 기록을 통해 두 선수를 비교했어요. 쿠루세스키가 뛴 전반전 48분 동안 상대 박스 안에서의 볼 터치는 7번이었지만 슈팅이 한 번도 없었죠. 크로스도 한 번도 없었죠. 빅찬스도 한 번도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 득점이 제로였습니다. 그런데 후반전 추가 시간 포함 54분을 뛴 브레넌 존슨은 6번의 박스 안 볼 터치로 쿠루세스키보다 박스 안에서의 볼 터치는 적었지만 슈팅 2회, 크로스 1회, 빅찬스 1회, 그리고 기대 득점이 0.87골로 훨씬 더 날카로운 활약을 펼친 거예요. 오히려 슈팅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는 덜 들어갔지만 팀의 공격을 더욱더 날카롭게 만들어줬던 게 브레넌 존슨이었던 것이죠. 마틴 키어는 쿠루세스키가 전반전에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존슨이 투입되고 나서 경기가 달라졌다고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까지도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윙어가 각각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베르너, 히샬리송, 손흥민, 존슨, 혹은 솔로몬이나 지금 쿠루세스키까지 각자 장점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른데, 그러면 그 스타일에 맞춰서 경기 공격 전술이 바뀌는 건가요? 라는 기자의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우리 윙어들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플레이해야 한다고 했어요.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자기 맘대로 플레이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데안 쿠루세스키 선수가 경기에 너무 많이 관여하려고 했던 것 같다. 그는 공을 찾으러 다녔고 항상 공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유형의 선수인데, 이날 그렇게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우리의 구조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후반전에 우리가 다른 구조를 시도하려고 했다. 선수 개개인이 아닌 팀 전체 구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쿠루세스키가 자신의 장점을 위한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 팀을 위해 플레이를 해야 했다. 그러면서 데안 쿠루세스키가 공을 잡고 너무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후반전 같은 베르너에게 기회가 열리지 못했다. 후반전에 들어간 브레넌이 좋은 속도와 좋은 퀄리티의 패스를 박스 안에 투입했기 때문에 경기가 잘 풀렸다. 그렇게 생각해서 투입한 것이다 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실제로 전반전에 선수 통제 구역을 보시면 공이 없을 때 쿠루세스키는 거의 중앙 미드필드에 가깝게 움직였고, 공이 있을 때도 우측뿐 아니라 중앙 전방 지역까지, 손흥민 선수의 영역까지도 굉장히 넘어와 있다 보니까 사이드 플레이를 통한 공간 창출이 불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두 윙어를 두고 넓게 플레이하는 것이 주 전술이라고 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했어요. 분명히 쿠루세스키 선수도 장점이 필요한 상황, 그 선수의 스타일이 필요한 상황도 있겠지만 지금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으로 활용하는 때는 그런 스타일의 플레이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 조기 교체가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 역시 이날 경기 후 인터뷰에서 우리 윙어들이 잘해줬고 특히 브레넌이 환상적인 역할을 해줬다. 팀 전체가 하나가 돼서 골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했는데요. 즉 선수들이 개인의 스타일과 개인의 강점을 살리기 위한 경기를 하는 게 아니라 팀 전체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움직임을 신경 써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남긴 것이고요. 본인도 상대가 1대1 대인 방어를 시도했기 때문에 다른 때와는 다른 플레이를 했다. 최전방 공격수로 뛰면서 나를 어디를 가든 따라오니까 수비를 끌어내기 위해서 뒤로 많이 내려와서 양옆의 윙어들이 가운데로 침투할 수 있는 움직임도 가져갔고, 내가 뒤로 내려왔을 때도 다시 앞으로 뛰어들어갈 때 상대 수비수보다 더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들을 가져가면서 골이 나올 수 있었다. 그래서 히트맵을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로 뛰었지만 수비 지역도 있고 오른쪽 왼쪽 다 있잖아요. 이게 수비하기 위해 뛰어내려가고 공받기 위해 내려간 게 아니라 부지런한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어냈던 움직임의 흔적, 즉 이런 움직임은 이날만큼은 손흥민 선수가 골 상황에 더욱더 관여할 수 있는 움직임 위주로 뛸 수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손흥민 선수를 배치할 때는 클루셉스키가 사이드에 있는 게 아니라 존슨 베르너가 함께 뛰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 경기 이제 2경기만 남아있는데요. 뉴캐슬이 웨스트햄에 4대3으로 승리했고 토트넘이 루턴 타운전 2대1 승리로 일시적으로 4위로 올라갔지만 에스턴 빌라가 황희찬 선수의 부상 결장 속에 울버햄튼의 공격 라인이 크게 떨어지다 보니까 홈에서 2대0의 완승을 통해 다시 4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브렌트포드와의 원정 경기 1대1로 비겼는데요. 경기 내내 고전하다가 후반 추가 시간에 먼저 골을 넣었지만 기어코 동점골을 브렌트포드가 뽑아내면서 비겼습니다. 즉 맨유는 토트넘 추격에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3월 31일 일요일 밤 10시 리버풀과 브라이튼의 경기가 있고 이번 라운드 최대 빅매치죠. 4월 1일 0시 30분에는 맨체스터 시티와 아스널의 빅매치가 30라운드의 마지막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31라운드는 주중 경기로 빠르게 돌아오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4월 3일 수요일 새벽 4시 15분 토트넘 허스퍼는 웨스트햄과 원정 경기를 치르고 현재 4위인 에스턴 빌라는 디펜딩 챔피언 맨시티와 경기하기 때문에 웨스트햄을 꺾는다면 토트넘이 4위를 차지할 수 있고 4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토트넘의 4월 일정은 이어서 노팅엄전, 뉴캐슬전 그리고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로 이어지고요. 연기된 첼시와의 경기도 4월 중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언제 첼시와 경기가 펼쳐질지도 확정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에서 손흥민 선수의 모든 소식, 영국 현지와 유럽 현지의 모든 반응과 해외 방송 코멘터리 총정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빠르게 올라오는 영상들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